최근 10불불 29 표준위원회 모임에서 채택한 다음 제안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시컬 오더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휘적인 순서, 그 다음에 람다에 대해서 어휘적인 순서라는 이름으로 제안문서가 제안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DR로 일단 잡혀가 있습니다. 결함 보고서라고 해서 람다가 추가된 모든 스펙 문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제 제안 문서가 들어왔을 때 그 제안 문서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충분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제 DR 문서 형태로 이제 다시 제안 문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DR 문서가 되게 되면 특정한 버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품고 있는 모든 제안 문서를 전체적으로 버전에 상관없이 수정하도록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명시적 람다 캡처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캡처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렉시컬 오더대로 변수를 선언하고 추결을 해달라는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안문서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이 다시 이제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람다는 10불불 11스펙부터 추가가 됐는데 람다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굉장히 요리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람다 자체가. 그래서 그동안 어떠한 제안문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람다에 대한 규약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기능을 컴파일러 구현자가 좌우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은 그리고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제약을 가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러 구현자가 최대한 성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초기 설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발전을 해왔는데, 그 발전 과정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게 되면 내부에 어떤 선언 이름들이 있거든요.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들마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애매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어떤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 그 이름이 등장하는 뭐가 있냐면 스코프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 스코프 안에 선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스코프에 대한 룰도 정확하게 있지를 않았었어요. 최근까지도. 템플릿이 등장하게 되면 그 템플릿 파라메타가 또 등장하는 파라메타 스코프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 명시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이 어디에 기재된 이름인지 이제 애매하게 설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불불 26 스펙에 와서 드디어 람다에도 람다의 선언된 이름이 등장하는 스코프가 등장했습니다. 람다 스코프라고 해서 그 람다에 등장한 이름들은 이 스코프에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명시하기 시작했고 람다를 감싸고 있는 템플릿에 대해서도 템플릿 파라미터 스코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람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언에 대한 규약을 명시하는 이유는 리플렉션 때문으로 보여요. 리플렉션은 실은 그 컴파일러를 속속들이 내다 볼 수가 있거든요. 내부를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애매하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이 람다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리플렉션으로 람다 관련된 어떤 함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명시 애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능을 추가하면서 람다에 대한 내용이 대대적으로 수정이 된 것 같아요. 26 스펙에서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또 이 부분이 이제 제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이름들을 명시적 캡처라고 부르거든요. 명시적 캡처 이름인데 요 이름들이 이제 보면 람다는 기본적으로 객체잖아요. 우리가 인티저 A 했을 때 이 A에 해당하는 것이 람다예요. 그러면 타입이 있을 거잖아요. 그 타입을 뭐라 부르냐면 크로저 타입이라 불러요. 크로저 타입은 C++ 입장에서는 한 종류가 아닌 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묶여서 크로저 타입을 만드는 것처럼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실은 스펙 문서에서. 그러면서 크로저 타입 중에 하나가 람다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그래요. 그런데 이 크로저 타입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하냐면 마치 모양새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클래스하고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이 명시적 캡처로 등장한 이름들이 여기에 뭐로 등장한다는 소리냐면 멤버 변수 이름으로 등장한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 지금 제안문서의 내용은 뭐냐면 요 순서대로 일단 등장을 해달라. 메모리 위치적으로 로우가 있고 하이가 있을 때 요 순서대로 등장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기화 구문도 그에 대응하는 초기화 구문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은 이런 순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컴파일러 구현자가 자유롭게 구현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가긴 했죠. 예를 들어서 이 요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패드 비트를 설정할 수 있거나, 때에 따라서는 어떤 성능적인 이점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에 컴파일러 구현자가,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코딩을 짰을 때 이 순서를 어기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컴파일러에다가 프로그램을 작성한 이 코딩은 일단 이 유닛 피트리에서 값을 복사하기를 원했을 거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유니크 피트리를 내부에다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이제 작동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게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왜냐하면 이 순서도 컴파일러 구현자가 뒤바뀔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일단 이게 유니크 피트리아를 내부에 넣습니다. 그 빼갔어요. 빼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디레퍼런스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널에 대한 디레퍼런스가 됩니다. 즉 프로그램이 크래시가 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보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초기화 구문만 따로 빼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선언의 순서는 마음대로 하고 어떻게 해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역시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힘들다 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안문서에다가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 선언 순서를 이대로, 그 다음에 초기화 구문도 그에 상응하는 초기화 구문도 그 순서에 따라서 배치해서 실행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의 선언 순서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이 녹색 부분이 기존에 없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 부분을 빼고 보면 선언 순서를 unspecified, 컴파일러 구현자가 알아서 임의로 정해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기다가 이걸 딱 집어넣습니다. 선언 순서는 명시적 캡처의 순서를 따라 일괄되게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컴파일러 구현자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코딩을 딱 문장을 넣어서 이제 의미를 바꿉니다. 그리고 또 리터럴 타입이 등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명시적 캡처의 순서를 따라서 선언해달라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초기화에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보면 여기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닉 캡처에서 등장하는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대응하는 non-static 데이터 멤버가 있고, 여기 초기화 구문이 있을 거잖아요. 이닉 캡처 선언된 변수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는 어떻게 식으로 되어져 있냐면 그 상응하는 이니셜라이저에 의해서 되는 거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엔 이미 그 상응하는 초기화 구문을 가져와서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이거를 그대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기화도 그 대응하는 순서대로 배치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안문서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처럼 명시적 람다 캡처가 등장하는 이름들이 선언된 순서로 선언이 되고 또 선언된 순서로 초기화가 되도록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